저는 72살의 박경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아마도 저와 같은 실수를 다른 어머니들이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때문일 겁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평생 사랑했던 아들이 사실은 괴물이었다는, 그리고 그 괴물을 만든 사람이 바로 저라는 끔찍한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2023년 11월 어느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아침 7시.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문을 열자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박경자 씨 맞으신가요? 댁의 아들 민철 씨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제 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했던 일이 정말 일어났지만 그래도 내 아들은 괜찮을 거라고, 어떻게든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는 한 어머니가 맹목적인 사랑으로 아들을 파멸로 이끌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해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과 마주했을 때 그 어머니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희 가족은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격리로 일했고 저는 인근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했습니다. 1970년대 말 결혼해서 1980년에 민철이가 태어났습니다. 늦둥이였죠. 결혼 8년 만에 가진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민철이는 어릴 때부터 영리했습니다. 두뇌 회전이 빨랐고 말도 잘했죠. 다른 아이들과는 달랐습니다. 6살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집 앞 화단에 묻어둔 용돈을 보물이라고 부르며 엄마, 나중에 어른이 되면 진짜 큰 보물을 찾아서 엄마한테 줄게라고 말했거든요. 그때는 그냥 귀여운 아이의 말장난인 줄만 알았습니다. 민철이는 공부도 잘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반에서 상위권이었고 고등학교도 지역에서 유명한 인문계 고등학교에 들어갔죠. 대학도 명문대 경영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고생만 하며 살았던 저희가 드디어 성공한 자식을 낳았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은 민철이가 대학교 2학년이던 2000년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저와 민철이 둘만 남았죠. 저는 더욱 민철이에게 매달렸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등록금부터 생활비까지. 마트에서 벌어들이는 적은 돈으로는 부족해서 은행에서 대출도 받았습니다. 민철이는 대학 졸업 후 금융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증권회사 직원이었지만 몇 년 후에는 더 큰 회사로 이직했어요. 그리고 2010년쯤부터는 독립해서 투자자문회사를 차렸습니다. 엄마, 이제 편하게 살게 해줄게. 라고 말하며 강남에 있는 괜찮은 아파트로 이사를 시켜줬죠. 그때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마트 일도 그만두고 민철이가 매달 주는 용돈으로 편안하게 살았어요. 민철이는 자주 비싼 선물도 사다 줬습니다. 명품 가방, 보석, 옷, 이웃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죠. 경자 씨는 아들 복이 많아서 좋겠어요 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민철이의 사업이 정확히 무엇인지 물어봐도 투자 관련 일이야. 엄마가 이해하기 어려울 거야 라고 대충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끔 집에 오는 사람들. 정장을 입기는 했지만 어딘가 거친 느낌의 남자들이었어요. 민철이는 사업 파트너들이라고 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뭔가 차가운 것이 있었습니다. 2015년쯤부터 민철이가 자주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았어요. 전화 통화를 하는 목소리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더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고. 이런 말들을 하는 걸 몇 번 들었죠. 그때 제가 무슨 일이야? 라고 물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그냥 직원들이 실수해서 그래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어느 날 우연히 민철이 방에서 이상한 서류들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청소를 하다가 책상 서랍이 열려 있는 걸 봤는데 거기에 여러 명의 이름으로 된 통장과 신분증 사본들이 있었어요. 그중 몇 개는 아예 모르는 사람들 이름이었습니다. 시난들 이름이 제가 민철이에게 물어보니까 엄마, 이건 회사 업무용이야. 고객들 계좌 관리하는 거라고 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민철이 회사를 검색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회사 홈페이지가 너무 간단했어요. 직원도 몇 명 안 되는 것 같았고 사업 내용도 모호했습니다. 그런 작은 회사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했어요. 혹시 민철이가 나쁜 일에 연루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못됐다고 여겨졌어요. 이렇게 좋은 아들을 의심하다니. 2019년 봄,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뉴스에서 폰지 사기 관련 수사 소식이 나왔는데 민철이 회사 이름이 언급됐어요.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급하게 민철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철아, 뉴스에 내 회사가. 엄마, 걱정하지 마. 그건 우리 회사가 아니야. 비슷한 이름의 다른 회사야. 언론에서 잘못 보도한 거라고. 민철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아니,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민철이는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놀라고 전화가 오면 벌떡 일어나서 다른 방으로 가서 받았어요. 그리고 집에 오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요즘 사업이 바빠서 그래. 엄마라고 했지만 언제부터인가 민철이의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철이가 집에 와서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어요. 엄마, 혹시 내가 나쁜 일을 했다면 엄마는 어떻게 할 거야? 뭔 소리야. 민철아, 넌 그런 일 안 해. 만약에 말이야. 정말 만약에. 그때 민철이의 눈빛이 너무 슬펐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고백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민철이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널 믿어.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는 내 편이야. 그 말을 듣고 민철이가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왜 그렇게 서늘했을까요? 2019년 가을, 저희 아파트 단지에 진서라는 25살 여자아이가 이사를 왔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어요. 가끔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곤 했는데 예의 바르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마치 제가 딸을 낳았다면 이런 아이였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요. 하루는 진서가 제게 와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혹시 투자 관련해서 아시는 분 계세요? 제가 부모님 유산으로 받은 돈이 있는데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저는 즉시 민철이를 생각했습니다. 제 아들이 투자 전문가니까 이런 착한 아이를 도와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들이 투자 회사를 하고 있어. 한번 소개해 줄까?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진서를 민철이에게 소개해 줬습니다. 민철이는 처음에는 주저했어요. 엄마, 지금은 새로운 고객을 받기가 좀 그래. 하더니 제가 착한 아이니까 도와주라고 하니까 결국 승낙했습니다. 진서는 정말 기뻐했어요. 부모님이 남겨주신 3억 원을 모두 민철이에게 맡겼습니다. 민철 오빠가 꼭 불려주실 거예요 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는 진서를 보면서 저는 뿌듯했어요. 내 아들이 이렇게 착한 아이를 도와주다니.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민철이가 진서에게 꼬박꼬박 수익 보고서를 보내줬어요. 월 3, 5%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이 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진서는 정말 기뻐했죠. 할머니 덕분에 좋은 분을 만났어요. 정말 감사해요.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능력 있고 착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다니. 가끔 진서가 제게 과일이나 떡을 사다 주면서 할머니가 소개해 주신 민철 오빠 덕분에 부모님도 안심하실 것 같아요 라고 말할 때면 제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2020년 초부터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서가 계좌에서 일부 돈을 찾으려고 했는데 민철이가 계속 미뤘어요. 지금은 중요한 투자 시점이라서 빼면 손해가 클 것 같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진서는 처음에는 이해한다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돈을 찾을 수 없었어요. 진서가 제게 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민철 오빠에게 말씀 좀 드려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요. 저는 민철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철아, 진서가 돈이 좀 급하다는데. 엄마,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그래.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어. 그 애한테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해줘. 민철이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평소 민철이는 저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거든요. 2020년 여름. 진서의 표정이 많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억지로 웃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죄송한데 민철 오빠가 요즘 연락이 잘 안 돼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요? 저도 이상했거든요. 민철이가 저에게도 연락을 잘 안 했어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바빠서 그래. 나중에 전화할게 라고 하고는 끊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철이가 갑자기 집에 왔습니다.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살이 많이 빠져 있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잠깐 외국에 나가야 할 것 같아. 외국? 왜? 사업 때문이야. 중국 쪽에 새로운 사업 기회가 있어서. 그런데 민철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진서 그 애는 어떻게 하고? 그 애가 자꾸 찾던데. 그때 민철이의 표정이 확 변했습니다. 란나아지오, 그리가 지혜가 집가리가지오 개기. 그 애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목소리가 너무 차가웠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온화했던 민철이가 이렇게 날카롭게 말하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민철아,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 말해봐. 하지만 민철이는 대답하지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철이 방문 앞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무언가를 부수는 소리, 그리고 작은 신음소리, 마치 누군가 괴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철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상시처럼 행동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그 주말, 진서가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왜? 무슨 일이야? 민철 오빠가 제 돈을 못 돌려준다고 하세요. 투자한 돈이 모두 손실났다고.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억 원이 모두 없어졌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 민철이가 그런 실수를 할 리가.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계좌 내역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자꾸 핑계를 대면서 안 보여주세요. 그리고 진서가 주저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아파트 단지에 민철 오빠한테 투자한 사람이 저만이 아니에요. 복자 할머니도 2억, 층 할머니도 1억 5천. 모두 같은 상황이에요.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주저앉으면서 생각했어요. 설마 내 아들이. 그날 밤 민철이가 집에 왔을 때 저는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민철아, 진서 그의 돈은 정말 손실난 거야? 민철이는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다가 곧 평소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투자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수익도 있고 손실도 있는 거지. 나도 최선을 다했지만 그럼 다른 사람들 돈도 다 잃은 거야?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지고 해결할게. 하지만 민철이의 눈동자가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어요.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버릇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민철이가 거짓말을 하면 항상 그랬거든요. 저는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 전, 민철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어요. 혹시 제가 놓친 신호들이 있었을까요? 혹시 민철이가 언제부터 이상해진 걸까요? 이틀 후, 진서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할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그 돈이 부모님이 저를 위해 남겨주신 전 재산이었어요. 저는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진서가 울면서 말하는 걸 보니까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를 제 아들이, 제가 직접 소개해준 제 아들이, 진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줄게. 하지만 저에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다가 은퇴한 할머니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민철이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민철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결국 직접 민철이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은 생각보다 초라했어요. 작은 오피스텔 한 층을 쓰고 있었는데 직원은 두세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표정도 모두 어두웠어요. 민철이는 어디 있어요? 아, 대표님은 지금 중요한 미팅 중이세요. 언제까지요? 그게 잘 모르겠습니다. 직원들이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까지 사무실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민철이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대신 저녁 무렵에 민철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잠깐 지방에 출장 가야 해서 곧 돌아갈게. 하지만 민철이는 일주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더 끔찍한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복자 할머니가 저를 찾아와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경자야, 우리 다 당한 거야. 민철이가 우리 돈을 가지고 도망간 거야. 무슨 소리야? 민철이가 그럴 리가. 경자야, 정신 차려. 복혼의 아들이 변호사인데 알아봤대. 민철이가 한 건 전형적인 폰지 사기라고 하더라. 복자 할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제 아들이 사기꾼이라고요? 그것도 이웃들을 속인 사기꾼이라고요? 아니야. 분명히 오해가 있을 거야. 민철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하지만 복자 할머니는 차가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경자야, 너도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를 민철이한테 소개해 준 거 아니야? 뭔 소리야. 나는 정말 몰랐어.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거야? 우리가 잃은 돈은 누가 책임져?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 상황이 믿어지지도 않았거든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민철이에게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번호는 이미 없는 번호가 됐어요. 사무실에 가봐도 문이 잠겨 있었고, 건물 관리 사무소에서는 임대료를 밀려서 계약이 해지됐다고 했습니다. 민철이가 정말 도망간 거였어요. 저는 그제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사기꾼이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무고한 사람들을 그 사기꾼에게 데려다 준 셈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2020년 3월, 저는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제 손으로 제 아들을 신고하는 것이었어요.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제 아들이 사기를 쳤습니다. 경찰관 앞에서 그 말을 하는 동안 목이 메어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경찰관은 차분하게 저의 진술을 받았습니다. 민철이가 어떤 방식으로 사기를 했는지, 피해자가 몇 명인지,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끔찍했습니다. 민철이는 2015년부터 체계적으로 폰지 사기를 벌여왔어요. 처음에는 실제로 투자를 했지만 손실이 낮아 새로운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피해자는 총 47명, 피해 규모는 15억 원이 넘었어요. 그 중에는 제가 직접 소개한 사람들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진서, 복자 할머니, 같은 단지에 사는 분들. 경찰 조사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민철이가 제 이름을 이용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보증한다며 사람들을 안심시켰다고 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신뢰도를 이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속인 거였어요. 민철이는 한 달 후 중국에서 체포됐습니다. 도망치려다가 공항에서 붙잡혔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안도감과 동시에 깊은 절망감이 몰려왔어요. 민철이가 한국으로 송환된 후 저는 구치소 면회를 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본 민철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수척해진 얼굴, 초점 없는 눈동자. 제가 알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민철아, 엄마, 왜 왔어? 나 신고한 거 엄마지? 민철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원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민철아, 왜 그런 일을 했어? 왜? 왜긴 뭘 왜야? 돈 때문이지. 엄마가 원하는 삶을 살려면 돈이 필요했어. 내가 언제 그런 걸 원했다고 했어? 말로는 안 했지만 엄마의 눈빛이 그랬어. 성공한 아들을 원하는 눈빛. 남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아들을 원하는 눈빛. 민철이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제가 그랬을까요? 제가 민철이에게 그런 압박을 줬을까요? 그래도 그렇게 무고한 사람들을 속이면 안 되는 거잖아. 무고하다고? 엄마. 그 사람들이 정말 무고한 줄 알아? 모두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했어. 욕심이 있었다고. 민철이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저는 제가 키운 아이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민철아, 제대로 된 사람이 되라. 이건 내가 잘못한 거야. 잘못했다고? 엄마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민철이가 일어나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그게 제가 민철이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요. 구치소에서 나오는 길에 저는 울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민철이를 이렇게 만든 걸까요? 너무 많은 기대를 했던 걸까요? 아니면 원래 민철이가 이런 아이였는데 제가 모른 것뿐일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진서를 만났습니다. 진서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렸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진서야, 할머니, 이제 그만해요. 저는 할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하지만 더 이상은 힘들어요. 진서의 목소리는 완전히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 따뜻했던 아이가 이렇게 차갑게 변한 걸 보니까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실감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어떤 분들은 대놓고 피했고, 어떤 분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아들이 사기꾼이래. 그 엄마도 공범 아닐까? 어떻게 자기 아들이 그런 일 하는 걸 몰랐을까? 마트에 가거나 병원에 갈 때마다 시선을 느꼈어요. 마치 제가 범죄자인 것처럼 말이에요. 가장 괴로웠던 건 복자 할머니의 반응이었습니다. 복자 할머니는 저와 20년 넘게 이웃으로 지냈던 분이에요. 민철이가 어릴 때부터 예뻐해 주셨고
제가 혼자 아이를 키울 때 많이 도와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자 할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경자야, 네가 우리한테 어떤 짓을 한 건지 알아? 내 노후 자금 2억 원이 다 날아갔어. 이제 나는 어떻게 살라고? 복자 언니, 정말 미안해요. 저도 몰랐어요. 몰랐다고? 정말 몰랐다고? 내 아들이 그런 일 하는 걸 정말 몰랐다고? 복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경자야, 나는 너를 믿었어. 내 아들을 믿었어.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배신할 줄은 몰랐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 변명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민철이 방에 들어가서 그의 물건들을 뒤져봤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까 해서요.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가짜 신분증들, 여러 명의 이름으로 된 통장들, 그리고 수상한 계약서들. 민철이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이건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몇 년에 걸쳐 계획된 조직적인 사기였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서류들 중에 제 이름이 적힌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 동의 없이 제가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서류들이요. 민철이는 저를 이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속였던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민철이에게 저는 그냥 이용당할 도구였을 뿐이라는 것을요. 2020년 6월, 민철이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법정에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차마 제 아들이 재판받는 모습을 볼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피해자들이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경자 씨, 당신도 가해자 가족으로서 책임이 있어요. 최소한 피해자들 앞에서 사과는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법정에 갔어요. 법정에서 본 민철이는 정말 초라했습니다. 수갑을 찬 채로 피고석에 앉아 있는 제 아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검사가 민철이의 범죄 사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어요. 47명의 피해자, 15억 원의 피해액,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 듣고 있는 동안 저는 현실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진술이 시작됐어요. 진서가 증언대에 섰을 때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피고의 어머니를 통해 피고를 알게 됐습니다. 그 어머니가 우리 아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안심하고 투자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남겨주신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진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피고의 어머니도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법정에서 나올 때 저는 피해자 가족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키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민철이에게 소개해 준 것도 잘못이었어요. 어떻게든 보상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무엇으로 보상을 하겠어요? 저에게는 민철이가 사준 아파트와 약간의 예금밖에 없었는데요. 그때 한 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경자 씨, 사과만으로는 부족해요. 진짜 사과하고 싶으면 민철이가 숨겨둔 돈이 어디 있는지 찾아서 우리한테 돌려주세요. 민철이가 숨겨둔 돈이라고요? 저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혹시 민철이가 정말 어딘가에 돈을 숨겨뒀을까요? 그러고 보니 어릴 때 민철이가 용돈을 화단에 묻어두고 보물이라고 했던 기억이 났어요. 저는 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서야, 할머니야. 혹시 시간 있으면 할머니 좀 도와줄 수 있어? 무슨 일이세요? 민철이가 혹시 어딘가에 돈을 숨겨뒀을지도 몰라. 찾아서 너희들한테 돌려주고 싶어. 진서는 잠깐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믿을 수 없어요. 하지만 정말 찾을 수 있다면 도와드릴게요. 이틀 후, 저와 진서는 제가 예전에 살던 집으로 갔습니다. 민철이가 어릴 때 살던 집이었어요. 지금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지만 뒷마당은 그대로였습니다. 그곳에는 민철이가 어릴 때 좋아했던 장미나무가 아직도 자라고 있었어요. 저는 진서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야. 민철이가 어릴 때 이 나무 밑에 용돈을 묻어두고 보물이라고 했거든. 진서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함께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30분 정도 팠을까요? 정말로 뭔가 딱딱한 것이 손에 닿았어요. 플라스틱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는 현금 2억 원과 여러 개의 통장이 들어 있었어요. 진서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말 있었네요. 하지만 우리가 그 돈을 발견한 지 얼마 안 돼서 검은 차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들은 민철이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 같았어요. 아줌마, 그거 우리 거야. 가져가. 저는 무서웠지만 진서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이건 피해자들 거예요. 안 줘요. 아줌마. 말 안 통해? 그거 우리 보스 돈이라고. 그들이 저희를 위협하려고 다가왔을 때 다행히 순찰차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진서가 큰 소리로 도와주세요 라고 외쳤고 경찰이 달려왔습니다. 그 남자들은 황급히 도망갔고 저희는 발견한 돈과 통장을 모두 경찰에게 넘겼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 돈들은 민철이가 사기로 얻은 돈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전체 피해액에 비하면 일부일 뿐이었어요. 2021년 1월 민철이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그날도 법정에 있었어요. 판결을 들을 때 민철이가 저를 바라봤는데 그 눈빛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엄마가 나를 배신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판결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철이가 저에게 사준 아파트를 비롯해서 민철이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피해자들에게 나눠주기로 한 거예요. 변호사는 그럴 의무가 없다고 말했지만 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민철이를 잘못 키웠고 제 신뢰를 이용해서 더 많은 피해자가 생겼으니까요. 아파트를 팔고 민철이의 차와 기타 재산들을 모두 처분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은 4억 원 정도였어요. 15억 원의 피해액에 비하면 적었지만 그래도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돌려줄 수 있었습니다. 진서에게는 1억 원을 드릴 수 있었어요. 진서는 처음에는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할머니가 주실 돈이 아니에요. 진서야, 받아.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야. 진서가 그 돈을 받을 때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아들을 너무 사랑했을 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도 울었습니다. 정말 오래, 오래 울었어요. 재산을 모두 처분한 후 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월세 50만 원짜리 낡은 원룸이었어요. 민철이가 사준 강남 아파트와는 천지 차이였지만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더 이상 떳떳하지 못한 돈으로 산 집에서 살지 않아도 됐거든요. 이사한 지 한 달 후 진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혼자 계시지 마세요. 제가 할머니 돌봐드릴게요. 진서야, 고마워. 하지만 너까지 힘들게 할 수는 없어.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제게 진짜 할머니 같은 분이에요. 진서는 그 후로 자주 저를 찾아왔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산책도 하고 가끔은 영화도 보러 갔어요. 민철이가 아무리 제 친아들이라고 해도 저에게 이렇게까지 정성을 다한 적은 없었어요. 어느 날 진서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정말 소중한 건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또 울었습니다. 이 아이가 제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2022년 봄, 복자 할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복자 할머니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경자야, 미안해. 내가 너한테 너무 심하게 말했지? 언니, 괜찮아요. 언니가 화낼 만했어요.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너도 피해자야. 내 아들한테 속은 거잖아. 복자 할머니와 저는 오랫동안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아픔을 나누면서 조금씩 마음의 상처가 아물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경자야. 그런데 민철이 소식은 들어? 가끔 편지가 와요. 처음에는 원망하는 내용이었는데 요즘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정말로 민철이가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변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엄마가 나를 배신했다.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최근에는 다른 톤이었습니다. 엄마, 감옥에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도 미안해요. 그런 편지를 받을 때마다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여전히 민철이가 제 아들이고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민철이가 저지른 일들을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2023년 여름, 진서가 저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함께 봉사활동을 해보는 게 어때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저희는 지역 복지관에서 독거노인들을 위한 식사 봉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보람을 느끼게 됐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는 저희보다 훨씬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분들,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겪고 있는 고통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은 아니라는 것을요. 어느 날,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진서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한테 정말 고마워요. 뭘 고마워해? 내가 너한테 피해만 줬는데. 아니에요. 할머니 덕분에 저는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요.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것도요. 진서의 말을 듣고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저는 민철이라는 아들을 잃었지만 진서라는 딸을 얻었다는 것을요. 2024년 초, 민철이에게서 특별한 편지가 왔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엄마, 죄송합니다. 딱 그 두 마디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편지에서 저는 진정한 뉘우침을 느꼈어요. 드디어 민철이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거였어요. 저는 민철이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민철아, 엄마도 미안해. 엄마가 너를 잘못 키웠어. 너무 많은 기대를 했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지 못했어. 하지만 이제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니.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 그 편지를 보낸 후, 저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물론 민철이가 저지른 일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그가 잘못을 인정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습니다. 2024년 가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복자 할머니를 비롯해서 몇 분의 피해자들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경자야, 우리가 너한테 고마워하러 왔어. 뭘 고마워해요? 제가 오히려 아니야. 네가 우리한테 돈을 돌려줬잖아. 그리고 그동안 봉사활동하는 모습 봤어. 네가 정말 뉘우치고 있다는 걸 알겠어. 복자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경자야, 너도 피해자야. 내 아들한테 속은 피해자라고. 이제 그만 자책하고 우리랑 다시 친하게 지내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렸는지, 이제야 조금씩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 저는 진서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둘이서 나누어 쓰는 월세를 내고, 함께 장을 보고, 함께 밥을 해 먹어요. 가끔 진서가 할머니, 오늘 뭐 해 먹을까요? 라고 물으면 마치 진짜 딸과 함께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민철이는 지금도 감옥에 있습니다. 항소를 했지만 기각됐고 30년형이 확정됐어요. 저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면회를 갑니다. 처음에는 서로 말도 제대로 하지 않았지만 요즘은 조금씩 대화를 나눠요. 지난 면회 때 민철이가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힘들긴 했지만 이제 괜찮아. 엄마가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저는 잠시 생각했다가 대답했어요. 민철아, 용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하지만 엄마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게. 민철이가 작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요즘 저는 행복합니다. 예전에 민철이가 사준 비싼 아파트에서 살 때보다 훨씬 행복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떳떳하게 살고 있거든요. 제가 번 돈으로, 제가 선택한 방식으로 살고 있어요. 진서와 함께 봉사활동을 할 때가 가장 보람차요. 어려운 분들을 도우면서 저도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서라는 소중한 딸을 얻었어요. 어제 진서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제게 진짜 엄마예요. 친엄마보다 더 소중한 분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가족은 혈연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과 신뢰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민철이를 키우면서 저는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너무 많은 기대를 했고 맹목적으로 사랑했어요. 그 결과 민철이는 잘못된 길로 빠져들었고 많은 사람들을 해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진서와 함께 지내면서 저는 다른 방식의 사랑을 배우고 있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때로는 엄격하고 때로는 따뜻한 균형 잡힌 사랑을요. 몇 주 전에는 진서가 취직을 했다고 좋은 소식을 전해줬어요. 작은 회사지만 착실한 곳이래요. 저는 진서가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이 아이가 그동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새로운 희망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돈을 벌면 더 좋은 곳으로 이사가요. 진서야, 지금이면 충분해. 집이 좋고 나쁘고는 중요하지 않아. 마음이 편한 게 중요한 거야. 정말 그래요. 이제 저는 알아요. 진정한 행복은 큰 집이나 많은 돈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마음의 평화에서 온다는 것을요. 가끔 예전에 살던 강남 아파트 앞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복잡한 기분이 들죠. 그곳에서의 생활이 그립기도 하고, 동시에 부끄럽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아요. 그 시절의 풍요로움은 거짓된 것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고통 위에 세워진 풍요로움이었죠. 지금의 소박한 생활이 훨씬 진짜예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자 씨, 경자 씨는 참 복이 많으신 것 같아요. 복이요? 저가요? 그렇죠. 나이 들어서 이렇게 좋은 딸을 만나다니. 혈육보다 더 소중한 인연을 만나신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민철이라는 아들을 통해 큰 시련을 겪었지만 그 시련을 통해 진서라는 진짜 딸을 만났어요.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도 깨달았고요. 요즘 저는 일기를 써요. 진서가 할머니의 이야기를 기록해 두라고 해서 시작한 건데 쓰다 보니까 마음이 정리되는 것 같아요. 어제 쓴 일기에는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70년을 살면서 많은 것을 잃었다. 남편도, 아들도, 재산도, 명예도 잃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얻었다.
진서라는 딸도, 마음의 평화도, 진정한 행복의 의미도 알게 됐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다. 지난주에는 민철이의 고등학교 동창이 저를 찾아왔어요. 민철이 소식을 들었다면서 위로의 말을 건네더라고요. 이모, 민철이가 그런 일을 저지를 줄 몰랐어요. 학교 다닐 때는 정말 착한 아이였는데, 그래, 착한 아이였지. 언제부터 변한 걸까? 그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민철이는 언제부터 변했을까? 아니면 원래 그런 면이 있었는데 제가 못 본 걸까? 아마 둘 다일 거예요. 민철이에게도 원래 그런 면이 있었겠지만 제가 잘못된 방식으로 키운 것도 영향을 줬을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을 바랐고 성공에 대한 압박을 줬고 무엇보다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책만 하지 않아요. 대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생각해요. 며칠 전에 진서가 저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할머니, 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정말? 어떤 사람이야?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할머니도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아요. 진서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기뻤어요. 이 아이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한테 할머니 이야기했어? 네. 다 말씀드렸어요.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도, 저희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도요. 그분이 할머니를 존경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존경이라니. 네. 어려운 상황에서도 옳은 일을 선택한 분이라고 하시면서요. 진서의 말을 듣고 저는 제가 선택한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요즘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봉사활동을 할 때예요. 특히 혼자 사는 할머니들의 집에 가서 청소를 도와드리거나 말상대가 되어드릴 때 정말 뿌듯해요. 얼마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혼자 사는 할머니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경자 씨 같은 분이 있어서 세상이 아직 살만해요. 나도 경자 씨처럼 착한 딸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받은 상처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픔을 통해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됐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으니까요. 어제는 민철이에게서 편지가 또 왔어요. 이번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엄마, 감옥에서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엄마같이 끝까지 아들을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는 정말 드물다고 해요. 저는 정말 복받은 아들인 것 같아요. 나쁜 일을 해놓고도 엄마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니. 엄마, 정말 고마워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또 울었어요. 민철이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진서가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말했어요. 할머니, 울지 마세요. 민철 오빠가 정말 뉘우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다행이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정말 그래요. 민철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위로가 돼요. 몇 주 전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봉사활동을 하는 복지관에서 올해의 자원봉사자상을 주더라고요. 박경자 씨는 어려운 개인사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오셨습니다. 특히 다른 봉사자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계십니다. 상을 받으면서 저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제가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을 줄 몰랐거든요. 진서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할머니, 정말 축하해요. 할머니가 이렇게 인정받으시니까 제가 다 기뻐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정말 행복했어요. 비록 작은 상이지만 제가 하는 일이 의미 있다는 걸 인정받은 것 같았거든요. 요즘 저는 미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진서가 결혼을 하면 저는 혼자 살게 될 거예요. 하지만 두렵지 않아요. 제가 할 일들이 있으니까요. 봉사활동도 계속할 거고 민철이 면회도 꾸준히 갈 거예요.
그리고 진서의 아이들이 태어나면 좋은 할머니가 되어주고 싶어요. 민철이를 키울 때 했던 실수들을 반복하지 않는 지혜로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가끔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경자 씨, 후회되지 않아요? 아들 때문에 그렇게 힘든 일을 겪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후회는 없어요. 물론 힘들었지만 그 일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진서 같은 좋은 딸도 만났고요. 정말 그래요.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민철이가 주는 돈으로 편안하게만 살고 있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은 모른 채로요. 지금은 비록 가난하지만 떳떳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어젯밤에 진서와 함께 산책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 할머니를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워요. 뭘 배워? 진정한 용기가 뭔지요.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것.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것. 그런 게 진짜 용기라는 걸 할머니를 통해 배웠어요. 진서의 말을 들으니까 제가 겪은 고통들이 모두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저는 70이 넘었지만 아직도 배울 것들이 많아요. 진서에게서 배우는 것들, 봉사활동을 통해 만나는 분들에게서 배우는 것들. 인생은 정말 끝까지 공부하는 거네요. 며칠 전에는 민철이의 면회를 갔다가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민철이가 감옥에서 다른 재소자들을 위한 글쓰기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마, 저도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고 있어요. 글 못 쓰는 사람들을 위해 편지를 대신 써주고 법률 상담도 해주고 있어요. 정말? 네. 처음에는 제 죄책감 때문에 시작한 일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정말 보람 있어요. 누군가를 도운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 줄 몰랐어요. 민철이의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하지만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있다니. 민철아, 엄마가 자랑스러워. 엄마, 정말요? 응, 정말이야. 늦었지만 네가 올바른 길을 찾았구나. 그날 면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정말 가벼워졌어요. 민철이도, 저도 모두 새로운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제 일상은 이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진서와 함께 아침밥을 먹고, 오전에는 집안일을 하거나 근처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해요. 오후에는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고, 저녁에는 진서와 함께 저녁을 해먹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해요. 단순한 일상이지만 정말 평화로워요. 예전에는 민철이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고 이상한 사람들이 집에 찾아와서 불안하고 그런 일들이 없어서 오히려 좋아요. 요즘 진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할머니. 할머니는 제 인생의 은인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너한테 피해만 줬는데. 아니에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돈을 잃은 것에만 매몰되어서 원망과 분노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를 보면서 용서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 뭔지도 알게 됐어요. 진서의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이 아이가 제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내일은 민철이 면회 가는 날이에요. 오랜만에 진서도 함께 가기로 했어요. 진서는 처음에는 민철이를 만나는 걸 꺼려했지만 요즘은 오빠도 많이 변한 것 같다며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할머니, 민철 오빠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면 저도 용서하고 싶어요. 이런 진서를 보면서 저는 정말 이 아이가 천사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 복자 할머니가 또 찾아왔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경자야, 너 정말 대단해. 그 상황에서 그렇게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언니.
저도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옳은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자기 아들을 신고하고 재산을 처분해서 피해자들한테 나눠주고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복자 할머니의 말을 들으니까 제가 한 일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해봐요. 만약 그때 민철이를 감싸고 돌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더 많은 피해자가 생겼을 거고, 민철이도 더 큰 죄를 지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지금처럼 평화로운 마음을 갖지 못했을 거고요. 어려운 선택이었지만, 옳은 선택이었어요.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네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혹시나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해서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사랑이 맹목적이어서는 안 돼요. 때로는 엄격해야 하고, 때로는 냉정한 판단을 내려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잘못된 일 앞에서는 혈연도 중요하지 않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저는 민철이라는 아들을 잃었지만 진서라는 딸을 얻었어요. 강남 아파트는 잃었지만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요. 남들의 부러움은 잃었지만 진정한 행복을 알게 됐어요. 인생은 참 아이러니해요. 무언가를 잃을 때 더 소중한 것을 얻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게는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이렇게 평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진서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진서야, 너를 처음 만났을 때 너는 그냥 이웃집 아이였어. 하지만 지금은 너는 내 진짜 딸이야. 혈연으로 맺어진 인연보다 더 소중한 마음의 인연으로 맺어진 우리. 할머니는 정말 고마워. 그리고 민철이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민철아, 비록 내가 큰 잘못을 했지만 엄마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네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야. 30년이라는 긴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거라. 그리고 언젠가 사회에 나왔을 때는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나와라.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정한 행복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마음 깊숙한 곳에서 느끼는 평화와 만족감이에요. 큰 집, 많은 돈, 좋은 차, 이런 것들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올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감싸고 돌기만 하면 안 돼요. 때로는 가족을 위해서라도 엄격해져야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저는 이제 정말 평온합니다. 앞으로도 진서와 함께 봉사활동을 하면서 작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민철이가 진정으로 새로운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제 인생은 70년이 넘었지만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제 삶은 진짜니까요. 거짓이 없는 떳떳한 삶이니까요. 여러분도 진정한 행복을 찾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옳은 일을 선택할 용기를 가지시길 바라요. 그 길이 어렵더라도 결국은 그 길이 여러분을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어 줄 거예요. 고맙습니다.